어머니, 제발 그냥 좀 가세요. 며느리는 조명자의 운동화를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쾅! 문이 닫혔고 조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자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경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를 보자기에 싸서 버스로 6시간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연 며느리 박서연의 얼굴은 당황과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 된다니까요. 제발 그냥 가세요. 어우, 김치 냄새. 아들 생일날 문을 닫으며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박서연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6시간을 달려 해남까지 내려가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보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남의 작은 포구 마을. 아침 햇살이 바닷가를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박명희는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명인의 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68세의 박명희는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남편 정상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 이후로도 명희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능숙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내왔습니다. 평생을 이 식당에서 보낸 명희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정인용이었습니다. 명희는 인용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은 모두 아들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대학 등록금, 서울 생활비,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명희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용이만 잘 되면 돼. 나는 괜찮아. 명희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남편 정상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이 서울에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예쁜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박서연이 들어온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은 해남이랑 달라요?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도 부담스럽고요. 어머니, 김치는 저희가 사 먹으니까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 입맛이랑 좀 안 맞아서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희의 가슴을 찔렀지만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명희는 점점 아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고 전화 통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이 인용 씨 생일이잖아요. 꼭 오세요. 저희가 집들이도 못했는데 이번에 어머니 초대하고 싶어요. 명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도 몇 년 만이었고 게다가 초대까지 해주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래. 그럼 내가 꼭 갈게. 인용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서 갈게. 아, 인용 씨가 좋아하겠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내가 꼭 해갈게. 명희는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생일 선물로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했고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인용이 생일이라 서울 가요. 며느리가 초대했어요. 어머, 영희 씨 좋겠네. 아들이 효자야. 단골 손님들의 축하에 명희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생일 이틀 전 명희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두부, 애호박, 감자,
청양고추까지 신선한 것으로만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만들어준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장 큰 장독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건 3년 묵은 거니까. 이게 제일 맛있지. 된장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명희는 깨끗한 숟가락으로 정성껏 된장을 퍼냈습니다. 김치는 올해 초에 담가 적당히 익은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들로 골랐습니다. 생일 전날 밤 명희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손질했습니다. 두부는 적당한 크기로 썰고 채소들은 깨끗이 씻어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치는 밀폐용기 3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열무김치, 배추김치, 깍두기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생일 당일 명희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차려입은 명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너무 촌스러우면 며느리가 싫어하겠지. 단정하게 입어야지. 명희는 몇 년 전 명절에 입으려고 산 검은색 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유행이 지난 옷이었지만 명희가 가진 옷 중에는 가장 깔끔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신발장을 열어 평소 신던 운동화를 보다가 명희는 구두를 꺼냈습니다. 수년 전 남편 생일 때 산 검은 구두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불편해도 구두를 신어야지. 명희는 익숙하지 않은 구두를 신고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발이 조금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말끔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식당 주방으로 향한 명희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3년 묵은 된장을 풀어넣고 두부, 애호박, 감자를 넣어 푹 끓였습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자 구수하고 얼큰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인용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지. 명희는 끓인 된장찌개를 정성껏 보온통에 담았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큰 보온통에 가득 담으니 무게가 상당했지만 아들 생각에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명희는 큰 보자기에 된장찌개 보온통과 김치 밀폐용기들을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아침 일찍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우리 인용이 생일이라 서울 가요. 어머, 조심히 다녀오세요. 명희는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가 발을 조금 조였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해남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명희는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 한 장 주세요. 4시간 30분 걸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속버스에 올라탄 명희는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꼭 안았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국물이 새면 안 되니까요. 4시간 30분의 여정 동안 명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며느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두 때문에 발이 점점 아파왔지만 명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울 강남터미널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명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명희는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로 40분을 더 가야 아들이 사는 목동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명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나중에 다시 걸어야지. 명희는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깜빡하고 안 받은 건가? 명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용아, 엄마야. 지금 서울 도착했어. 조금 있으면 너희 집 갈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떨쳐내며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목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명희는 이곳에 올 때마다 아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걷는 동안 발 뒤꿈치가 점점 더 쓰라렸습니다. 구두가 발을 계속 쓸어대며 아팠지만 명희는 아들 얼굴 보는 기쁨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명희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가야겠다. 깜짝 선물이 되겠네. 명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서연아.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환영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인용이 생일이잖아. 지난주에 우리 통화했잖아. 오늘 오기로. 제가 보낸 문자 안 봤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 온다고요. 문자? 나는 못 받았는데. 명희가 휴대폰을 꺼내보려는 순간 거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리, 누가 왔어요? 명희는 현관 안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와인과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 5~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배달 왔나 봐요. 며느리는 황급히 명희를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 된다니까요. 다음에 오세요. 아우, 김치 냄새. 며느리는 명희가 들고 있는 보자기를 힐끗 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인용이 생일인데. 명희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으로 한 발 들어서려고 했고 한쪽 구두를 벗었습니다. 아, 안 된다니까요? 그냥 빨리 가세요. 며느리는 명희가 벗은 구두를 현관 밖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쿵! 구두가 아파트 복도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지금 무슨 짓이니? 아, 몰라요. 아, 냄새. 그리고 그 김치 좀 싸우지 마세요. 쾅! 현관문이 명희의 얼굴 앞에서 닫혔습니다. 명희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무거운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한쪽 발은 맨발, 다른 쪽 발은 양말만 신은 채였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복도 바닥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도에 떨어진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수년 전 남편 생일 때 신었던 그 구두가 쓸쓸하게 복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 2짝을 주워 신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구두 때문에 발 뒤꿈치가 쓰라렸습니다. 6시간 동안 서울까지 오는 내내 발이 아팠지만 며느리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참았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 뒤꿈치는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명희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까져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낡은 니트, 그리고 무거운 보자기.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었나? 명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를 나온 명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명희는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4시간 30분 탔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지하철을 40분 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명희는 이 보자기를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된장찌개 보온통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 아들이 좋아한다고 믿었던 그 찌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명희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이경숙의 전화였습니다. 명희야, 서울 잘 도착했어? 인용이 좋아하겠다. 경숙의 밝은 목소리에 명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경숙아. 명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명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희야, 무슨 일이야?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나 지금 해남으로 돌아갈게. 명희는 전화를 끊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발 뒤꿈치는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지만 명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지하철 40분, 그리고 고속버스 4시간 30분, 다시 마을버스 30분. 총 6시간을 또 달려 해남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명희는 식당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먼저 구두를 벗었습니다. 발 뒤꿈치는 피가 배어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좋게 보이려고 신은 구두가 발을 망가뜨렸습니다. 명희는 발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구두를 신든 운동화를 신든 며느리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시어머니였을 텐데. 발의 상처는 며칠이면 아물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텅 빈 식당에서 명희는 보자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인용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명희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혼자 찌개를 먹었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찌개, 6시간을 안고 간 찌개, 아들에게 주지도 못한 찌개는 명희의 눈물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식당 의자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인용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6시간을 달려온 시어머니를 문 밖에서 그냥 내쫓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 명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정, 헌신, 희생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명희는 일주일 동안 식당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는 계속 그날의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복도에 떨어진 구두, 그리고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명희 씨, 괜찮아요? 식당 문이 일주일째 안 열렸는데. 단골 할머니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걱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 명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명희 씨,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에게 6시간을 달려가 맨발로 쫓겨난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명희는 친구 이경숙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희야, 나야.
지금 집이야? 응, 집에 있어.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에 봐. 경숙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경숙이 명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연 명희의 모습을 본 경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명희야, 너 완전히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명희는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들어와, 경숙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숙은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야,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날 전화하고 나서 계속 걱정했어. 명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새벽부터 된장찌개를 끓인 것, 6시간을 달려간 것, 며느리에게 쫓겨난 것, 구두가 복도에 떨어진 것, 모든 것을 이야기를 듣는 동안 경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며느리가 미쳤구나.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었나 봐.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인간이 아닌 거지. 그리고 인용이는 뭐 했어? 안에 있었을 텐데. 한마디도 안 했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야. 경숙은 친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명희는 경숙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경숙아, 나 어떻게 해? 40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울어. 실컷 울어. 참지 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희는 다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명희가 다시 식당을 연 것을 반가워했지만 명희의 얼굴에서 예전의 밝은 미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식당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명희가 고개를 들자 아들 정인용과 며느리 박서연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인용아, 어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2주 전 그날의 분노와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명희는 두 사람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손님들이 몇몇 있었지만 명희는 주방에서 물만 가져다 주고 다시 일을 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인용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용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연은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용건만 간단히 말해.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인용 씨, 제가 말할게요. 서연이 인용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명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에서 올라온 것은 2주 전 그날의 일을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코인 투자를 했는데요. 정확히는 인용 씨가요. 코인? 네, 비트코인이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돼서. 서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인용이 지난 1년간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 처음에는 조금씩 수익이 났다는 것, 그래서 욕심이 나서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지난달 폭락으로 모든 돈을 잃었다는 것. 명희는 말없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왔나? 얼마나 필요한데? 명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2억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2억?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명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용아.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먼저 물어볼 게 있어.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엄마가 6시간을 달려서 서울에 갔었잖아. 내 생일날. 인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엄마가 어떻게 당했는지 아니? 엄마. 맨발로 복도에 쫓겨났어. 구두가 복도에 떨어졌고 발 뒤꿈치는 까졌어. 내가 좋아한다고 새벽부터 끓인 된장찌개를 6시간 동안 안고 갔는데 김치 냄새 난다고 쫓겨났어.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너는 그날 안에 있었지? 엄마 목소리 들었을 거야.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 그건. 서연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명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묻는 게 아니야. 내 아들한테 묻는 거야. 인용아,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인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6시간을 달려갔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된장찌개를 끓였어. 마당 장독대에서 3년 묵은 된장을 꺼내서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끓였어. 구두도 신었어. 발이 아파도 참았어. 며느리한테 좋게 보이고 싶어서.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배달 온 사람처럼 취급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 그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럼 문자라도 보내지. 전화라도 받지. 왜 엄마가 6시간을 달려오게 놔뒀어? 어머니가 제 문자를 안 보셨잖아요. 나는 문자 못 받았어.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 저는 분명히 보냈는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정말 급해요. 명희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인용아, 엄마한테는 돈이 없어. 만약 돈이 있더라도 너희는 사과를 먼저 했어야지. 엄마, 통장에 4천만 원 있어. 그게 평생 모은 돈 전부야. 식당 운영하는데도 돈이 들고 엄마도 살아야 해. 어머니, 4천만 원이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일단 그것만이라도.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명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아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어머니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 살 필요 있어요? 방도 3개나 되잖아요. 명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 팔면 얼마 받아요? 해남이니까 얼마 안 하겠지만 그래도 몇 천은 되잖아요. 내 집을 팔라고? 네, 어머니는 방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요즘 원룸도 좋은 데 많아요.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장사하실 거예요? 서연의 말에 명희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집에서, 내 가게에서 내가 장사 잘하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가. 명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엄마,
인용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인용아, 너도 나가. 엄마 얼굴 보지 마. 엄마 나. 인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사고 쳤으면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서연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도와주라고? 나를 맨발로 쫓아낸 사람들한테 왜 내가 도와줘야 해? 그건 어머니가 제 문자를 안 봐서 그런 거잖아요. 문자고 뭐고 내가 인간이면 그렇게 못해. 6시간을 달려온 시어머니를 복도에 내쫓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진짜 망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망하든 말든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야. 나가. 에휴, 진짜. 다 팔아봤자 2억도 안 되면서. 이제 다신 안 올 거예요. 서연은 비아냥거리며 가방을 집어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용은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인용아, 내가 미안하면 다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인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인용은 고개를 숙인 채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숙이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동네가 작다 보니 소문이 금방 퍼진 것입니다. 명희야. 경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명희를 부축했습니다. 경숙아. 나. 명희는 경숙의 품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울어, 명희야. 실컷 울어. 그날 밤 경숙은 명희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명희야, 이제 그만 놓아. 뭐? 인용이, 이제 놓아. 내가 더 이상 매달릴 필요 없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경숙의 말에 명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경숙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명희야, 이제 내 인생 살아. 40년을 아들 위해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명희 내 인생을 살아. 명희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인용이를 놓아야 하나 봐. 명희는 문득 허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식당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통장에 4천만 원. 이 집과 식당을 다 정리해봤자 1억에서 2억 남짓일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고작 이 정도라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돈마저 가져가려 했습니다. 엄마의 평생을, 엄마의 노후를 담보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니 내가 잘못 키운 걸까? 그날 밤 명희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명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발견하게 될 남편의 선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그날 밤, 명희는 식당 불을 모두 껐습니다.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어둠 속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식당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인용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기쁨, 첫걸음을 뗄 때의 감동,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자랑스러움.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과외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바느질 일을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남편과 함께 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 빚을 갚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는데 명희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잔액 4천만 원.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얼마나 받을까? 해남 시골집이니 많아야 8천만 원. 식당 권리금과 집기를 정리하면 3천만 원. 다 합쳐도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마저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고 했습니다.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안 돼. 이제 그만해야 해. 명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우리 인용이 놓을게. 더 이상 못하겠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키웠는데 엄마가 뭐가 부족했을까?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 명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명희야, 어젯밤 잤어? 아니, 한숨도 못 잤어. 밥은 먹었어? 입맛이 없어. 경숙은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야, 내 말 들어.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인용이는 이제 어른이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경숙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아, 나 결심했어. 이제 더 이상 인용이한테 매달리지 않을 거야. 잘 생각했어, 명희야. 아들한테 전화도 안 할 거고 돈도 안 줄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게.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희는 아들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명희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방이었습니다. 옷장에는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남편이 쓰던 안경과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명희는 옷장을 열고 남편의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옷에서는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들을 정리하다가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명희는 상자를 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낡은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이상한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0개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암호? 명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1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식당에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청년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행 중인데 카드도 지갑에 다 있어서. 청년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가방을 뒤졌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밥은 굶으면 안 되죠. 다음에 또 여행 오면 그때 다시 찾아와서 먹고 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밥값을 지불하며 작은 종이 2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비트코인이라고 디지털 화폐예요.
지금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 네, 지금은 개당 500원 정도인데요. 쉰게 드릴게요. 지금 팔아도 25,000원은 되니까 밥값으로 충분하죠. 아니야, 그냥 먹어도 됐는데. 아니에요.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큰돈 될 거예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종이를 건넸습니다. 명희는 그냥 웃으며 받았지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고이 상자에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상자 안에서 남편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2011년 4월 15일자였습니다. 오늘 순자가 젊은이한테 밥을 공짜로 줬다. 이상한 종이를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청년이 정성껏 준 거니까 버리지 말아야지. 혹시 알아, 진짜 그 청년 말대로 10년, 20년 후에 큰 돈이 될지. 명희는 일기를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에휴, 참. 당신도 싱겁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선행을 기록해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명희는 종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제 아들 부부가 왔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 비트코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명희는 손에 든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그건가? 설마. 아니겠지.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종이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15년 전에 밥값으로 받은 종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유품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경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나 정리 다 했어. 뭘? 마음 정리. 이제 인용이한테 연락 안 할 거야. 번호도 차단했어. 명희야. 괜찮아. 이제 내 인생 살아볼 거야. 40년이면 충분하잖아. 명희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명희는 다시 식당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명희가 예전보다 조용해진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식당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상자 속에 넣어둔 그 종이가 곧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명희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식당 일은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손님들과 웃고 떠들지 못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명희의 변화를 느꼈지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명희는 식당 문을 닫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영수증 뭉치 사이에서 작은 명함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한도경 변호사? 명희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한도경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10년 넘게 식당을 찾아온 단골이었습니다. 명희보다 몇 살 어린 60대 초반으로 항상 점심시간에 와서 된장찌개를 먹고 갔습니다. 한 변호사님, 요즘 안 보이시네. 명희는 명함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한도경 변호사가 오랜만에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 한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서울에 일이 있어서 한동안 못 왔어요. 한 변호사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명희는 정성껏 찌개를 끓여내왔습니다. 밥을 먹던 한 변호사는 명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10년 넘게 왔는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시죠? 한 변호사의 따뜻한 눈빛에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명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생일날 있었던 일, 며느리에게 쫓겨난 일,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이 돈을 달라고 왔던 일까지. 한 변호사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다 정리했어요. 아들 연락도 차단했고요. 잘 결정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한 변호사의 말에 명희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한 변호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남편분 유품 중에 우표 좀 알아봐 달라고 맡기신 거 여기 있어요. 지인한테 확인해 봤는데 이거 지금 팔면 30만 원은 받으실 것 같아요. 어머, 정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정리하셨어요? 네, 다 정리했어요. 혹시 또 중요한 서류나 물건 같은 거 발견하신 건 없으세요? 아니요. 별로 없었어요. 오래된 사진이랑 일기장, 그리고 이상한 종이 몇 장. 이상한 종이요? 네, 숫자랑 알파벳이 섞인 코드 같은 게 적혀 있던데 암호 같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변호사의 눈빛이 변하면서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설마 페이퍼 월렛인가? 혹시 그 종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데요. 왜요? 한번 봐도 될까요? 혹시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한 변호사는 명희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명희는 남편 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한 변호사는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혹시 비트코인 지갑 주소 아닐까요? 비트코인? 그게 뭔데요? 디지털 화폐예요. 요즘 많이 하는데. 명희는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우리 인용이가 그거 투자했다가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어머님, 이 종이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명희는 2011년 여름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청년에게 밥을 공짜로 줬던 일, 며칠 후 청년이 다시 와서 종이를 건넸던 일.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개당 500원인데 쉰 개 넉넉하게 준다고. 그때는 밥값이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넉살 좋은 청년이 돈이 없으니 미안해서 아무 말이나 꾸며낸 줄 알았죠. 한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만약 진짜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설마요. 15년 전에 밥값으로 받은 건데. 그게 비트코인의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아무 가치 없었지만 15년 지난 지금은 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변했어요. 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서요. 제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 있어요. 코인 전문가인데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부탁드려요. 한 변호사는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서울의 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확인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될 거예요. 일단 이 종이는 어머님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네, 알겠어요. 한 변호사가 돌아간 후 명희는 다시 종이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설마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밥값으로 받은 종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3일 후 한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집에 계세요? 네, 왜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분 후 한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명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확인했어요. 뭐요? 그 종이 진짜예요. 하나는 지갑 키고 하나는 개인 키가 맞아요. 그게 뭔데요? 어르신, 이게 좀 복잡해서요. 그냥 하나는 통장이고 하나는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한 변호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개요. 지금 시세로. 한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70억이에요. 명희가 다시 실망한 듯 대답했습니다. 70원이요? 그때 그 청년이 500원은 할 거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네요? 어르신, 70원이 아니고 70억이요. 70억? 명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70억요? 네. 1, 10, 100, 1000만. 70억 원이요.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70억? 70억이라고요? 명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 청년이 그때 500원이라고 했죠? 15년이 지난 지금은 개당 약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두 개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도 70억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한 변호사는 명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그냥 어르신 통장에 70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 종이 두 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줘선 안 됩니다. 제가 나쁜 맘 먹고 이 종이 두 개 가지고 가면 이 70억 전부 제 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밀스럽게 보관하셔야 해요. 명희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직한 한 변호사의 말인데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15년 전 젊은 청년이 미안해하며 건넸던 그 종이. 그때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70억이라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 4천만 원. 집과 식당을 다 팔아도 1억 5천만 원. 그런데 15년 전 밥 한 끼 값으로 받은 종이가 70억이라니.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아니면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 변호사는 명희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코인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저 종이 두 개를 비밀스럽게 보관할 자신도 없는데 그냥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실 수는 없나요?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코인 전문가를 해남으로 모셔올게요. 해남 농협 VIP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면 돼요. 정말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나요? 네, 어르신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모든 과정을 공증하면서 지켜볼 테니 안심하세요. 이틀 후면 전문가가 내려올 거예요.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 후 해남 농협 앞에서 명희는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 옆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서울에서 오신 김태현 코인 전문가입니다. 김태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희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농협 VIP실로 들어갔습니다. 농협 지점장 이상민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미 모든 이야기를 해놓은 듯 보였습니다. 이 지점장은 명희가 30년 넘게 거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큰일 처리하신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저도 아직까지 꿈인지 생시인지 믿겨지질 않아요. VIP실 문이 닫히자 김태현이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어르신, 페이퍼 월렛 2장 보여주시겠어요?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김태현은 종이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현이 종이를 보며 키보드를 치는 동안 명희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아닌가? 확실합니다. 하나는 지갑 주소, 하나는 개인 키네요. 김태현은 노트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여기가 업비트라는 플랫폼인데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곳이에요.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희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김태현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명희는 이 모든 게 거짓으로 밝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종이가 가짜면 어떡하지? 혹시 15년이 지나서 무효가 된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김태현이 지갑 주소를 입력하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명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보세요. 여기 비트코인 신계가 확인됩니다. 명희는 화면에 비트코인 50BTC라는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영어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70억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인 키를 입력하면 이 비트코인을 업비트 계정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태현은 차분하게 설명하며 개인 키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여러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0분 후 비트코인 신계가 업비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동되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계 전량 판매에서 70억 현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명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70억? 정말 70억이 제 돈이 되는 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김태현은 화면에서 몇 번의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팔리고 원화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시세로 총 69억 8천만 원이 입금 대기 중입니다. 한 변호사가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돈을 어머님 계좌로 옮기면 끝입니다. 이 지점장이 명의의 통장을 준비했습니다. 김태현은 업비트에서 출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대형 거래라 여러 번 나눠서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10억씩 또 10억씩 화면에서 숫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명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0억? 20억? 30억? 평생 상상도 못한 숫자들이었습니다. 30분 후 모든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점장이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프린터에서 통장 내역이 천천히 출력되었습니다. 명희는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액 69억 8천만 원.
명희는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9억. 정말로 제 거예요? 한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완전히 어머님 돈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희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고 나서야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꽉 조여왔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비트코인이니 페이퍼 월렛이니 업비트니 하는 하나도 모르는 꿈 같은 말들이 진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0억. 명희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 4천만 원. 그런데 15년 전 밥 한 끼의 선행이 70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VIP실을 나온 명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집에 도착한 명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번을 펼쳐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69억 8천만 원. 명희는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그 종이를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보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명희는 한참을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숙이. 명희는 급히 경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경숙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희야, 갑자기 웬일이야? 경숙아, 나 들어가도 돼? 그럼 들어와. 거실에 앉은 명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숙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명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경숙아, 나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 큰 돈? 얼마나?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70억. 경숙은 물을 마시다 말고 멈췄습니다. 뭐? 70만 원? 아니, 70억. 명희야, 너 정신 괜찮아? 정말이야. 남편이 남겨둔 거 찾았어. 명희는 경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5년 전 청년 이야기, 페이퍼 월렛 이야기, 오늘 농협에서 있었던 일까지. 경숙은 말없이 듣다가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야, 정말 대박 났구나. 응. 근데 나 무서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명희야, 일단 조심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인용이한테는 절대. 응, 알아. 그리고 명희야, 이제 내 인생 살아. 40년을 아들 위해 살았으면 됐어.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작은 해남에서 농협 VIP실에서 있었던 일이 이미 소문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 소문이 서울의 아들 부부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희가 70억을 찾았다는 소문은 작은 해남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 직원이었습니다. VIP실 밖에서 대기하던 직원이 우연히 들은 70억이라는 숫자. 그 직원은 퇴근 후 가족에게 말했고, 가족은 이웃에게,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이틀 만에 해남 시내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명희네 식당 할머니가 70억 받았대. 뭐? 70억? 로또라도 당첨됐어? 아니, 비트코인인가 뭔가 그런 거래. 마을 사람들은 명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러움으로, 어떤 이들은 시샘으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셋째 날부터 명희의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씨, 축하해요. 근데 우리 아들 사업 자금 좀. 한 동네 아주머니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딸 결혼 자금이 모자라서요. 5천만 원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명희 씨, 나 기억하지? 초등학교 동창이야. 30년 만이네. 심지어 20년 넘게 연락 없던 사촌까지 나타났습니다. 명희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도 끊임없이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명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경숙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걱정했던 게 이거야. 돈 있다는 소문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 응. 무서워, 경숙아. 일주일 후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인용의 번호였습니다. 명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엄마, 나 인용이야.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제발. 할 말이 있어. 엄마, 우리 만나자. 제발. 명희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수가, 인용이가 연락 왔어. 그럴 줄 알았어. 소문 들었겠지. 어떡하지? 만나지 마. 지금 만나면 안 돼. 하지만 이틀 후 아들 부부는 직접 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숙의 집 앞에 정인용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인용과 박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인용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경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용 씨, 무슨 일이에요? 경숙 이모,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죠? 엄마 우리 집에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차 저기 있잖아요. 서연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명희는 안방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나와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인용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명희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엄마를 찾는 거야?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70억. 비트코인. 인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70억이 생긴 거 맞아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니? 엄마, 저는 아들인데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아들, 나를 맨발로 쫓아낸 그 아들 말이니? 명희의 말에 인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서연이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 70억 있다는 소문 듣고 나서?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진짜 죽게 됐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왔구나. 돈 달라고. 넌 저번에 갈 때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며? 명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요 5억만. 아니 3억만이라도 도와주세요. 70억이나 있으시니 그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요. 제발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 팔아봤자 2억도 안 되면서 무슨 유세냐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명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시어머니 평생 모은 돈을 2억도 안 된다고 무시했잖아. 그런데 이제 70억이 있다니까 태도가 바뀐 거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인용아,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가난하면 무시하고 돈 있으면 무릎 꿇는 거야? 인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가 배운 효도야?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명희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나를 맨발로 내쫓은 아들이 지금 돈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인용,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명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인용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용아, 너는 나한테 사과해야 할 게 뭔지 아니? 엄마, 2주 전 그날 말이야. 내가 6시간을 달려갔잖아. 새벽부터 된장찌개 끓여서 갔잖아. 그런데 너는 안에서 뭐 했어? 인용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 며느리가 나를 쫓아낼 때 한마디도 안 했어.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집 팔라고 식당 정리하라고 했지.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70억 있다고 하니까 무릎 꿇고 빌러왔어. 그게 효도야?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누가 자식이야? 난 너희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어머니,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제발요. 서연이 명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놓아. 안 놓아요. 어머니가 3억만 주시면 다 해결돼요. 놓으라고 했어. 명희가 팔을 뿌리치자 서연이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에휴, 진짜 70억이나 있으면서 3억도 안 주는 게 말이 돼요? 서연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명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가족이었을까? 3년 전 결혼식 날 곱게 화장하고 웃던 그 신부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박서연 씨, 그 돈이 당신 돈이에요? 보자 하니까 양심이 없네 진짜. 경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숙 이모는 빠지세요. 가족 일이에요. 내가 왜 빠져? 내 친구, 내 가족 괴롭히는데. 어머니한테서 받을 돈 받고 갈 거예요. 가족이니까 받아도 돼요. 서연이 악을 쓰며 일어났습니다. 가족? 시어머니를 맨발로 쫓아낸 사람이 무슨 가족이에요? 경숙의 날카로운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명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 인용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엄마 아니야. 너희가 선택한 거잖아. 인용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키워준 그 따뜻한 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명희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부터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아들. 한때는 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저 멀어져가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명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인용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요, 인용 씨. 우린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명희는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들이 저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는 마음이 어떤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며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경숙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명희야, 괜찮아?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해방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잘했어, 명희야. 정말 잘했어. 경숙이 명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 나는 이제 너희 엄마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도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명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걸려올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70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명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차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용이 어떻게 된 걸까? 통장에 찍힌 69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아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명희는 식당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70억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경숙의 집과 자기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숙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야,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 그럼 좋은데 쓰는 게 어때? 좋은데? 응.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든가. 명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가 남긴 돈인데 여보 이름으로 좋은 일 하면 되겠다. 경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명희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예요. 그게 당신이 바라던 일이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인용의 번호였습니다. 명희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경숙이 옆에서 고개를 저었지만 명희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인용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왜 전화했니? 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나를 떠났어. 명희는 침묵했습니다. 엄마한테 도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 같은 빚쟁이랑 못 살겠대.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나 이제 정말 어떡해. 인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겪어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인용이 울먹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명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용아, 네 엄마.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엄마, 내가 선택한 거잖아. 엄마보다 돈을 선택했고 효의 기본적인 근본을 지키지 않았어.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지쳤다. 미안하지만 아직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숙이 명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명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명희의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한도경 변호사가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요, 변호사님. 혹시 저번에 말씀하신 돕고 싶으시다고 했던 일 말이에요.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셨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한 변호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혹시 무료급식소는 어떠세요? 무료급식소요? 네, 해남에도 끼니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노숙인들도 있고요. 남편분 이름으로 급식소를 만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명희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위치도 알아보고 필요한 절차도 진행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명희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억이라는 돈이 이제 의미 있는 일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한 변호사와 함께 해남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1층 전체를 급식소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설비 구입비로 5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희는 해남 지역 발전 기금으로 20억을 기부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해남의 천사 박명희 씨 20억 기부. 마을 사람들은 명희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움과 시샘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감사였습니다. 명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명희 씨. 우리 해남을 위해. 하지만 명희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경숙이 명희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희야, 서연이 소문 들었어? 무슨? 서울에서 명품 사치하다가 카드빚 터졌대.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지.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참 변하질 않는구나. 탐욕 때문에 인생을 망쳤네. 사람은 정말 욕심부리면 안 되나 봐. 경숙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상호 기념 따뜻한 밥상 무료급식소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해남시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박명혜 씨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이 급식소가 해남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시장의 축사가 끝나고 명희가 직접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경숙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명희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급식소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인용이었습니다. 명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용은 멀리서 급식소 안을 바라보다가 명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렇게 초라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인용아, 명희가 불렀습니다. 인용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 인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인용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들어와. 인용은 급식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밥상을 차려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반찬들. 6개월 전 서울에서 거절당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인용은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희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밥을 퍼주러 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용은 눈물을 닦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인용은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뭐하니? 명희가 물었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인용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인용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인용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명희는 인용을 불렀습니다. 인용아, 앉아라. 네, 엄마. 인용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인용아, 너 어디서 지내니? 고시원이요. 한 달에 30만 원짜리. 명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은? 편의점 야간 알바요. 하루 8시간씩. 명희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인용아. 네, 엄마. 엄마한테 무슨 할 말 없니? 인용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6시간을 달려오신 엄마를 맨발로 쫓아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용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인용아,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인용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인용아, 엄마가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엄마. 2년이야. 2년 동안 여기서 봉사하면서 반성해. 내 빚은 내가 갚아. 엄마 돈은 기대하지 마. 인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후에 내가 진짜 변했다 싶으면 그때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어나.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해. 아침 7시까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인용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쉽게 용서한 건 아닐까? 영정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69억 8천만 원에서 25억을 쓰고 남은 44억 8천만 원. 하지만 이제 명희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2년 후 아들이 정말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매일 아침 무료 급식소에서 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인용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배식을 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용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아저씨, 더 드실래요? 손님들에게 정성껏 밥을 퍼주는 인용의 모습을 보며 명희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급식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명희 씨, 아들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명희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인용은 한 노인에게 공짜로 반찬을 더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더 드세요. 고맙네, 인용 씨. 명희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인용은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급식소 일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편의점은 그만뒀어요. 그럼 생활비는? 괜찮아요. 고시원비만 내면 되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요. 명희는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탐욕과 불안이 아닌 평온함과 진심이 보였습니다. 2년이 되던 날 명희는 인용을 불렀습니다. 인용아, 오늘이 2년째 되는 날이네. 네, 엄마. 그동안 어땠니? 인용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일하면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들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인용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명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인용아, 고생 많았어. 엄마,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라. 근데 기억해.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기본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해. 네, 엄마. 명심할게요. 그때 경숙이 급식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명희야, 이쪽은 우리 조카 수진이야. 해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수진이에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명희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경숙이 명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여기 자주 와서 봉사하고 싶다는데 괜찮지? 물론이지. 환영이야. 그날부터 수진은 일주일에 3번씩 급식소에 와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성격이 밝고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수진을 좋아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오늘도 왔네? 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밥 해드릴게요. 인용과 수진은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인용 씨, 설거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명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3개월 후 명절날이었습니다. 명희는 급식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전, 나물, 갈비찜까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인용이 수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수진 씨가 도와주러 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은 명희에게 아주 싹싹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잘하네. 수진 씨 손재주가 좋네. 어머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명희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명희는 인용을 불렀습니다. 인용아, 수진 씨. 어떤 사람이니? 인용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 너희 사귀니? 아니, 아직은 그냥 같이 봉사하는 사이예요. 인용아, 엄마가 보기엔 그 친구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정말요? 인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근데 인용아, 너 아직 빚 다 안 갚았지? 네. 아직 1억 정도 남았어요. 그럼 그것부터 갚아. 그리고 나서 수진 씨한테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다가가. 네, 엄마. 알겠어요. 며칠 후 명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용의 빚 1억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용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인용이 황급히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 빚이 다 갚아져 있어요. 뭐?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대요. 엄마, 혹시? 명희는 모른 척 했습니다. 엄마가 왜? 내가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아니야? 엄마. 인용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명희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6개월 후 인용과 수진이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저랑 사귀래요. 그래, 잘 됐네. 엄마, 제가 행복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인생이잖아. 인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인용과 수진이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급식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인용 씨, 축하해요. 수진 씨, 예쁘네요. 명희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숙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명희야,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응. 고마워, 경숙아. 그날 밤 명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인용이가 드디어 사람이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이에요. 명희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70억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변했고 좋은 며느리를 만났고 무료급식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식당에서 일만 하다가 아들에게 버림받고 초라하게 늙어가는 노인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급식소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70억보다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명희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명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희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의 보름달 사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명희 할머니가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명희 할머니는 재산을 팔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인연은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 없다고 무시하지 않는 태도, 기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람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사연 보름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